제가 상담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기본은 무조건 하고 그 다음 순서를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본을 지켜야 되는 기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이것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좀 보시면요, 당뇨로 계시는 분들, 피로한 분들도 많고요. 또 뭐 굳이 당뇨가 아니더라도 피곤하신 분들 많죠. 그리고 무기력하고요, 힘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탈출해 보고 싶은데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병원에 가든 뭐 또 다른 무엇을 하든 잘 안 된다라는 거고요. 진단을 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어쨌든 방법을 못 찾아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시면은 우선 그 다음 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어떤 걸까요? 라는 건데요. 피곤해요. 추워요. 힘이 없습니다. 답은요, 물, 공기, 소금, 비타민C, 체온을 높이는 겁니다. 5가지. 너무 간단하죠. 물 제대로 마셔야 되고요. 공기, 숨 잘 쉬고 산소 잘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금 잘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먹자.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해라. 요 비타민C와 소금을 잘 챙겨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는데 더 따뜻하게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개씩 한 개씩 짚어가면서 한번 보자라는 건데요. 이 사진 한번 보시면 뭐 다들 쓰러져 있죠. 누워만 있고 싶지 더 이상 하고 싶은 의욕이 안 생깁니다. 거기다가 공황장애, 공포, 우울함, 이런 것까지 겹쳐지죠. 힘이 없으니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음식물, 영양소는 이런 부분, 이런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거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전자,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체온을 유지를 시켜주고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몸이 돌아가고 신진대사, 세포대사가 되어지도록 해주는데 이게 기본인 거고, 이런 것들이 세포 속으로 잘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전에 잘 되어져야 되는 게 결국은 소화가 잘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소화되어져서 세포에서 대사가 되어지면 빠져나가는 게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 땀, 소변, 대변, 머리카락, 손톱, 각질, 이런 걸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죠. 변으로도 나가고. 이게 이제 일종의 대사고 우리 몸을 유지를 하는 건데 이게 잘 되어져야 된다. 잘 되도록 하려면은 기본, 소화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건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5가지. 뭘까요? 5가지? 이것에 대해서 한 개씩 한 개씩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져보시고 호기심도 가져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첫 번째, 물이다라는 겁니다. 시원해 보입니까? 물 색깔 너무 좋습니다. 그죠? 이 물이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가게 되고, 열심히들 마시는 분도 있고 대충 마시는 분도 있고, 뭐 물이 마시기 싫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물이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물이 뭐예요, 도대체?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결국은 이제 이 물을 구성하는 원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많이 얘기 들었죠? 물의 구성 원소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뭐라고요? H2O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H2O. H는 수소, O는 산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 물. 여러분들 물 하루에 많이 마시나요? 도대체 이 물은 어떻게, 어떤 원소들로 되어져 있으며 어떤 작용을 하고 있으며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물의 화학적 구조를 나타내면서 특징을 설명을 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은 형태가 세 종류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게 물 분자의 구조 생긴 모양입니다. 요거 빨간 색깔이 산소고 하얀 색깔이 수소. 네. 그래서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만들어져 있는데 수소가 이 산소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서 이 각을 가지고 있어요. 각도. 이 각도. 네. 109.5도인지 104.5도인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도. 네. 그리고 이 각도 때문에 여기 눈 모양의 그 눈꽃 모양 사진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되고 또 육각수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간에 육각수가 좋은 거다. 육각수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육각이 흡수가 잘 된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을 공부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육각수가 흡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쨌든 저는 물을 열심히 잘 많이 드시면 더 좋다. 육각수든 삼각수든 상관이 없다. 제대로 많이 잘 드시는 게 더 중요하고 안 드시는 거는 최악이다. 건강관리에 물이 부족한 거는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 뒤쪽에서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물은 희한하게도 온도에 따라서 수증기, 그냥 물, 얼음 이 세 종류로 존재하고 있는 게 이 물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지구상에서 많이 있는 거죠. 정말 많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지구에 물이 많이 있어서 태양의 그 뜨거운 온도를 지구가 버틸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은 지구의 온도를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우리 몸의 온도를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중요한 물질 중에 한 개입니다. 물은 열을 가해도 잘 끓지 않고 잘 뜨거워지지 않고 물은 열을 내려도 잘 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물질에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다. 열 조금만 가하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죠? 술은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도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쇠는 조금만 열을 가해도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물은 그렇지 않다. 이게 이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결합인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요 하얀 게 산소이고 요 빨간 게 하얀 게 수소이고 빨간 게 산소인데 이 두 개가 서로 결합되어져 있는 O와 H 간의 결합, 하이드로겐 본드, 이걸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한다. 이 수소 결합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물, 어떤 때는 수증기, 어떤 때는 얼음 이렇게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게 특징인데, 그러면 어떤 때는 얼음이고 어떤 때는 수증기고 어떤 때는 물이냐라는 건데 바로 이 수소 결합의 숫자에 의해서 그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증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수증기는 수소 결합이 이 산소 하나에 대해서 이게 한 개, 두 개, 이 두 개밖에 수소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물 분자는 여기에 두 개가 있는 데다가 여기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총 수소 결합이 3개. 얼음 같은 경우에는 산소 하나에 대해서 수소 결합을 4개를 가지기 때문에 얼어버린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물이 수증기로, 수증기가 또 물이 얼음으로 이렇게 변환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수소결합의 숫자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건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얼어버리면 바위돌을 깨버리고요. 얼어버리면 황태가 가루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 단백질을 깨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꾸 물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은 우리 몸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각종 노폐물을 오줌으로 배설을 시켜주는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수분입니다. 그죠?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거. 그 다음에 변. 이렇게 되는데 수분은 소변으로도 나가죠. 변으로도 나가죠. 땀으로도 나가죠. 눈물로도 나가죠. 침으로도 나가죠. 콧물로도 나가죠.
이렇게 수분은 빠져나가고 호흡을 할 때도 폐를 통해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물 한 잔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전에 물을 마셔 놓으면 호흡이 훨씬 더 잘 된다. 또 물속에 산소가 녹아 들어간다. 산소를 잘 녹이려면 물을 잘 마셔 놔야 된다. 그래서 물만 잘 마셔도 많은 질병이 개선이 되어집니다. 특히 다이어트 하시고 싶으신 분들 물 열심히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네. 자,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물이 하고 있는 기능들 한 개씩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요. 인체의 여러 기관을 순환하면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름을 줄여준다 이 얘기입니다. 몸속에 수분이 충분해야 주름이 덜 진다라는 거죠. 부어있는 얼굴, 통통해 있는 얼굴, 주름이 줄어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부어있는 그것은 수분이 좀 많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뭐 때로는 그게 정상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을 못해서 그렇지. 부어있는 게 정상인지 빠져있는 게 정상인지 그걸 구분을 잘 해보시면 오히려 네, 물이 몸속에 많이 들어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건 뭐 스스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사작용을 잘 한다. 신진대사, 세포대사가 되도록 하는데 물은 네, 물이 없이는 영양물질을 운반하기도 어렵고 물이 없이는 산소를 운반을 하기도 어렵고요. 뭐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사를 시키기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혈액과 조직에게 순환을 잘 되게 해준다. 잘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양소를 용해시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양소, 우리가 섭취한 영양성분이 녹아야 흡수가 되어집니다. 녹아야 된다. 그 녹는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요. 녹으면 분자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녹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녹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몸속이니까 뭐 어떻게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어쨌든 영양소를 용해를 시키는 기초적인 성분이 물이다. 그런데 위장 속에 물을 많이 넣으면 안 된다. 물을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용해를 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면 음식이 녹지 않는다. 음식이 녹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된다. 소화가 안 되면 흡수가 안 된다. 흡수가 안 되면 설사가 되거나 변비가 되거나 먹어도 소용이 없다. 즉 물을 안 먹으면 내가 섭취한 영양소들이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잘 녹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영양소를 흡수한 뒤에 운반하고 세포에 공급을 해준다. 혈액을 중성 또는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를 한다. 보통 혈액의 pH는 7.4 정도 됩니다. 이런 정도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혈액이 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좌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의 pH, 산성도는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가 항상 일정하게 맞추어줍니다. 그래서 식초를 먹는다, 콜라를 먹는다, 산성물질을 먹는다라고 해서 혈액이 pH가 내려간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산화탄소 때문에 항상 맞추어준다. 그 다음에 체내에 열을 발산시켜서 체온을 조절한다. 그러니까는 몸이 뜨거워지면 바깥으로 열을 빼내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물을 빼내 가지고 체온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빠져나가는 물이 뭐냐면은 땀입니다. 그래서 더우면 열이 올라가니까 땀을 흘리는 거죠. 땀을 흘리는 거는 그래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흘리는 거다. 그 반대로 추워지면 수분이 못 빠져나가게 하고 기공을 막아버리고 체열이 발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죠.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이 물이고요. 물은 우리 뇌세포에는 약 90% 정도 뇌 속에는 들어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뇌세포에 뇌에 물이 많이 들어있도록 물을 열심히 마셔주는 게 좋은데 도대체 얼마가 좋으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인터넷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물 섭취 권장량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5에서 2리터. 이거는 체중이나 이런 여러 몸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60kg 기준으로 그냥 생각하시고 더 많이 나가시면 좀 더 먹으면 되는데 200ml 컵으로 약 8잔에서 10잔 정도 먹어봐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드시고 계시나요? 1.5에서 2리터 정도 드시고 계시나요? 네, 한번 정량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대체 나는 물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네, 그리고 내가 물을 먹을 수 있는, 먹어야 되는 양이 적정량, 자신에게 맞는 하루 물 섭취 권장량, 키 160cm, 몸무게 50kg인 경우에, 키 160cm 더하기 몸무게 50kg 해서 나누기 100을 하면 2.1리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 마셔야 되는 물이 2.1리터 정도 마셔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국물을 거의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마시고요. 기타 나머지 물을 보통 500ml, 600ml 정도는 더 먹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뭐 2리터 이상은 충분히 물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체질에 따라서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 뭐 이렇게 또 적당히 먹어야 되는 사람, 또 적게 먹어야 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표준은 뭐냐면 물을 열심히 드시는 게 좋다. 이유는 내 몸속에 노폐물을 바깥으로 녹여서 빼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잘 빼내 주는 것만 해도 체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물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기능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물도 부작용이 있답니다. 뭘까요? 물이 나타내는 부작용. 물이 어떤 부작용을 나타낼까요? 라는 건데요. 뭐 물도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 차가운 물 이렇게 종류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네, 미네랄이 풍부한 물, 뭐 별로 들어있지 않은 물,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냥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뭐 생수 이런 수준의 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온도가 주는 부작용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끈하거나 이런 물들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물이 주는 것 중에 한 개가 차가운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면 위장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차가운 물은 마시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 그래서 부작용은 뭐 이 정도 외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은 우리 그 몸속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영양물질을 녹인다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영양물질이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 정말 잘 먹어 주어야 되는 건데요. 소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라는 건데 이 초록 색깔하고 그 다음에 이 하얀 색깔이 나트륨 NaCl 이게 소금 덩어리라고 한다면 이 소금을 물속에다가 담가 버리면 빠뜨려 버리면 물 분자가 이렇게 와가지고요. 이 염소나 나트륨을 잡아 당겨서 이온화 시킵니다. 용해시킨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왜 잡아 당기느냐, 녹이느냐라는 건데요. 나트륨은 플러스로 차지를 띱니다. 플러스 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물 분자도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의 전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물도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물론 완벽하게 확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전자가 어느 정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느냐 많이 치우쳐져 있느냐 이 차이인데 수소에는 전자가 적게 들어 있고요. 그래서 수소 쪽은 델타 플러스라고 해서 플러스 전자가 없으면 플러스, 전자가 더 많이 있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보시면 수소는 델타 플러스,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극성이다. 그래서 물은 극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극성이기 때문에 NaCl도 극성이라서 산소가 플러스인 나트륨을 잡아 당겨서 녹여낸다. 또 수소가 염소인 마이너스를 잡아 당겨서 녹여낸다. 이렇게 해서 소금이 녹고 나면 염소의 주변에는 물 분자가 수소가 이쪽으로 끝이 돼 가지고 향하고 있고요. 나트륨의 주변에는 산소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녹아 있게 되어진다.
NaCl로 녹아 있고 주변에 물 분자가 이렇게 꽉 둘러싸가지고 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몸속에 NaCl, 이 소금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 소금, 나트륨이나 Cl이 물 분자를 붙잡고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몸속에 소금이 들어 있으면 물 분자를 붙잡게 되고 물 분자를 붙잡아 주니까 몸속에 수분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몸이 건조해진다, 입마름병이 생긴다, 눈이 건조하다 이러신 분들은 몸속에 물을 많이 넣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보통 보면 물을 제대로 안 마셔요. 국도 싫어하고. 자, 물을 제대로 마셔주고 마신 물이 몸속에 들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을 몸속에 많이 붙잡아 놓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그것을 붙잡아 놓는 방법이 뭐냐면 소금이 몸속에 들어있어야 물 분자를 붙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눈이 건조해지시는 분, 침이 잘 나오시지 않으시는 분, 입마름병이 심하신 분들 소금을 챙겨 드시면 물을 붙잡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그런 이상한 문제로부터 탈출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소금이 물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혈압이 소금을 가지고 혈압을 높일 수도 있고 혈압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소금이 혈관 속에 많이 존재하면 소금이 물을 자꾸 붙잡아야 되고 붙잡아서 0.9%를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혈관 속에 수분이 많이 존재하게 되고 너무 많이 존재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대신 반대로 소금을 자꾸 빼내버리고 소금을 적게 먹어버리게 되면 혈압이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소금은 뭐냐면 혈압을 조절해 줄 수 있는 혈압 조절제입니다. 저혈압이신 분은 소금을 열심히 챙겨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을 많이 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혈관 속에 수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압을 올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고혈압이신 분은 일정량의 소금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소변의 염농도가 0.9% 정도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고 고혈압이신데도 소변 염농도가 낮으신 분들은 소금을 더 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고혈압이신 분은 소변의 염농도가 또 너무 높으신 분은 소금량을 줄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면 소금을 줄이고요. 혈압이 내려가면 소금을 늘리고요. 그래서 적정량의 소금을 먹어 주어야 된다. 네, 그게 바로 물과 소금의 관계를 통해서 혈압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물이 그래서 이토록 중요한 거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숨을 얼마나 쉬시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좋은 공기 몸속에 많이 집어넣어서 산소가 몸속에 잘 돌아다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산소가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은 또 혈액을 타고 많이 공급이 되어지면은 훨씬 더 자율신경 조절을 하는데 피로를 빨리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골 가서 잠을 자면 훨씬 더 잠이 빨리 아침에 일찍 깹니다. 또 산속에 들어가서 바닷가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 분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더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바로 산소가 내 몸속에 잘 들어가 주면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고 내 몸 전체의 신진대사가 잘 되고 물질을 분해를 시키는 능력이 올라가고 신진대사 즉 포도당 대사도 잘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당뇨이신 분들 고생들 많이 하실 텐데요. 산소를 많이 들어가게 하는 게 좋고 산소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 발가락이 썩고 눈에 문제가 생기고 잇몸에 문제가 생기고 항문에 문제가 생기고 신장이 고장나고 이런 것들인데 거기도 전부 산소가 관여되어져 있다. 그래서 산소 발생기 같은 거 쓰시면 정말 좋고요. 산소를 잘 공급시켜주는 비타민C를 먹어도 좋고요. 또 NaCl 소금도 산소를 잘 운반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충분하게 있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산소 운반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왜요? 혈관이 커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산소 운반이 잘 되어진다. 그래서 산소는 내 몸 전체의 자율신경을 조절해주는 정말 중요한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산소 5분만 안 들어가도 죽는다. 내 세포가 파괴되어진다. 심각한 문제를 초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기 좋은데 자꾸 가야 된다. 네, 아예 공기 좋은데 가서 사셔야 된다. 특히 심각한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그냥
네, 기본적으로 무조건 공기 좋은 데 가셔야 되는 게 그냥 답인 거죠. 이런 걸 보면은요. 그래, 그게 여의치 않으면 코에다가 산소 발생기라도 꽂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를 열심히 먹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온 발생기를 방 안에 아예 켜놓고 방 안 전체가 산속 분위기로 마이너스 이온이 가득한 분위기로 만들어 놓으면 혈액순환, 산소 공급이 훨씬 더 잘 된다. 산소 이토록 중요한 거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산소를 넣으시는데요. 산소 넣는 방법, 심호흡을 하는 거, 그것도 좋고요. 심호흡이요.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은 심호흡이라도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걸어 다니는 겁니다. 계속 걷는 겁니다. 죽을 만큼 걸으면 다 산답니다. 열심히 걸으면 왜 좋냐?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고, 발바닥이 근육 운동이 잘 돼서 뇌세포에 전달이 잘 되어지고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산소가 잘 들어가게 하도록 하는 거다. 산소 생기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원자 번호 8번에 16이라고 하는 원자량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게 되는데, 산소, 양성자, 중성자가 핵인데 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8개가 돌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산소 원자 2개가 모여가지고 산소 분자를 만들고, 이 산소 분자에 여기 있는 전자,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그러는데,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분자와 작용해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또 이산화탄소로 전환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탄소 한 분자에 이 산소가 두 분자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은 6개의 이산화탄소, 포도당 한 분자는 6개의 이산화탄소 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바깥으로 배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죠. 자, 내가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밥 속에는 탄수화물, 탄수화물 속에는 포도당. 포도당 한 개당 산소가 2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밥을 섭취한 양, 흡수되어진 양 대비 들어와야 되는 산소의 양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탄소 한 개당, 포도당에는 탄소가 6개 들어있습니다. C6H12O6. 그래서 탄소 6개가 들어있는데 포도당에는 이 한 개의 산소 2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 라는 거죠. 자, 그러면 포도당을 한 분자를 먹게 되면 산소 2개 필요하니까 6 곱하기 2, 12개의 산소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죠? 산소 분자로는 6개. 6CO2 되니까. 이렇게 탄수화물이 나의 혈관에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들어와야 되는 산소량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포도당, 즉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는, 혈중에 포도당이 많이 돌아다니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결국은 산소가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 포도당을 없애지 못한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맨날 인슐린 저항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면 인슐린 저항이 없어도 포도당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산소가 잘 들어가는 몸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산소가 잘 들어가도록 해주는 대표적인 영양제가 비타민 C인 겁니다. 그래서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 비타민 C를 먹으면 종종 혈당이 내려갔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포도당 무조건 산소가 잘 들어가야 된다.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시는 분 산소 많이 들어가야 된다. 산소 잘 들어가게 하는 방법, 심호흡을 한다. 운동을 한다. 심장이 많이 뛰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많이 돌아가니까요. 돌아가면 산소를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엄청 많이 필요하고요. 탄수화물 많이 먹을수록 산소는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산소가 부족해져 버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왜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라는 건데요. 우리 뇌세포는 산소가 부족하면 벌써 미리 금방 압니다. 굉장히 빨리 알아요. 그래서 심장한테 말합니다. 심장아, 빨리 뛰어라, 더 뛰어라, 열심히 뛰어라.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심장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종종 오히려 있어지도록 하는 게 좋은데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건 심각한 거죠.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 공황, 공포, 네, 우울증 이런 것들을 앓고 있으신 분들이 심장이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 분 말고는 산을 열심히 가든 산책을 열심히 하든 많이 걸어서 산소가 잘 들어가도록 해주면 그런 것들은 금방 없어집니다. 네,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도 열심히 걸으면 금방금방 없어집니다. 기본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후에 산소 부족이 일어나면 졸립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많이 졸리신 분들은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는 거죠. 포도당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걸 없애야 되니까 산소와 포도당이 자꾸 결합해서 없어지니까 산소가 줄어들게 되고 줄면은 몸을 못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왜요? 뇌세포에 산소가 부족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뇌가 사람을 자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식사 후에 네, 이 소파에 좀 앉아있다 그냥 자버리는 사람, 쓰러져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산소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열심히 넣어주면 오히려 그런 것은 없어진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집어넣던 산소 발생기를 써가지고 집어넣던 산소가 많이 들어가도록 해주면 된다. 거기에 네, 우선 먼저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비타민C를 열심히 먹어줌으로 인해서도 산소 공급을 잘 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 구토가 일어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 음식을 먹고 나서도 구토, 먹는 도중에도 구토, 네, 그 다음에 목욕탕에 들어가서 따끈따끈해도 구토, 등산을 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처음 올라갈 때 무지 구토가 나오려고 그러고 힘들다. 100m 달리기 하는 끝판 정도에 가는 그런 구토, 어지럼 이런 것들이 나타나시는 분들 산소 부족 현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머리 아프신 분들 있죠. 예, 이것도 산소 부족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빈혈 이런 거. 네, 그리고 산소가 부족하면 불면이 오기도 하고요. 산소가 부족하면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바람.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산소는 어디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체온을 높이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재료로 쓰이는 게 포도당이고 포도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밥이나 밀가루를 먹고 있는 건데요. 우리 몸에는 이렇게 생긴 세포가 엄청나게 많고 이 세포 속으로 산소와 영양소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진 뒤에 다시 배출되어지고 이때 열이 나기 때문에 체온을 높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포도당, 꿀물 이런 거 잘 드시고 산소 많이 집어넣고 소금 잘 챙겨 먹고 운동을 해버리면 그냥 열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근육을 많이 키워서 네, 열이 많이 나도록 또 포도당이 잘 없어지도록 산소가 잘 들어가도록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산소가 부족한 사람도 있죠. 산소가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죠.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 산소 부족해서 피곤해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잠을 일찍 깬다, 피로가 빨리 풀린다. 산소가 많은 곳에 가서 살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피로가 빨리 풀리고 피로가 없어진 분들은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맨날 피곤한 사람들은 맨날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고 맨날 산소가 부족하면 젖산이 몸속에 계속 축적되어지는 것이고 통증을 유발하고 통증이 유발되어지는 몸을 10년, 20년 끌고 다니게 되면 암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소 부족에 의한 피로물질, 젖산이 발생하고 젖산이 발생하면 바람의 원인이 되어진다. 뭐라고요? 발암의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발암요. 네. 자, 암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섭취를 한 탄수화물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이 이렇게 세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피루브산이라는 걸로 네, 바뀌게 되어지고요. 산소가 있을 때는 산소 호흡
의해서 들어온 산소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온 뒤에 TCA 사이클을 돌아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산소가 있을 때 산소와 피루부산 즉 포도당 이게 붙어가지고 이산화탄소로 바뀌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산소가 없게 되면 발효 반응을 일으켜서 에탄올 또는 젖산인데 젖산을 만들죠. 몸속에서 젖산을 만들어낸다. 이게 산성 물질이고 세포 속에서 산성으로 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몸이 산성으로 변한다. 아픈 겁니다.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이 젖산 때문에 아프다, 통증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젖산의 이 산을 없애줘 주는 무엇인가 하면 더 좋겠죠. 네, 어쨌든 저산소증, 산소 부족이 되어지면 포도당이 젖산으로 바뀌면서 이 과정을 어디서 반응을 시키냐 하면 암세포에서는 포도당을 가져다가 젖산을 만드는 반응으로 에너지를 만든다. 정상적인 세포들은 포도당을 산소하고 붙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암세포는 포도당을 가지고 젖산을, 산소가 필요 없이 젖산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발생되어지는 에너지량이 2ATP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포도당을 무진장 많이, 정상세포의 18배나 더 많이 포도당을 소모를 해야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포도당을 무지 좋아한다. 포도당을 가져다가 써야 암세포 자기를 지킬 수가 있다. 이 포도당이 이쪽으로 잘 못 들어가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뭐냐면은 구충제. 구충제를 열심히 먹으시는 분들이 효과를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포도당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예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적당하게 잘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작용이 있나 없나 간 기능 검사를 계속 하시면서 먹어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랬던 저랬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방법도 써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을 잘하자, 산소 잘 들어가도록 하는 게 더 먼저다라는 거죠. 구충제를 먹는 것보다 산소 잘 들어가게 하는 게 더 먼저다. 암세포가 덜 생기게 하려면 산소가 많이 들어가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산소 발생기 같은 거 집어넣으면 환경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시든가 운동을 열심히 하든가 또 산소가 많은 바닷가나 산속에 들어가서 살든가 이런 걸 해주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암 환자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다. 운동 안 하면 그냥 다 꽝입니다. 계속 암세포가 포도당을 가져다 쓰고 젖산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계속 암세포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산소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물, 공기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 여러분들은 소금을 잘 드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소금 잘 먹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나는 소금 무진장 잘 먹습니다. 손! 네. 아무도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소금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먹고 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소금과 관련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인데요. 네, 소금. 바닷물 속에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왜 그렇게 많이 들어있을까요? 물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는 게 바닷물 속에 소금이죠. 전 세계에 소금 분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바닷속에 이렇게 소금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소금. 네. 그리고 사람 몸속에는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체중 60kg에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약 한 370 몇 그램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들어있어야 돼요. 물론 뭐 칼슘 같은 게 더 많이 들어있겠지만 이 소금 여러분들은 반찬에 넣어 먹잖아요. 그죠? 대부분 반찬에 소금 조금은 들어가죠. 조금씩 넣으시죠. 반찬에 소금을 왜 이렇게 넣을까요? 네, 국물에 소금 안 넣고 국을 못 만드나? 왜 소금을 넣을까요?
물에 소금을 조금씩 타서 마시기도 하고요. 소금은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이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될까요? 엄청 많이 먹고 있는 음식물들 중에 밥, 물, 그 다음에 소금도 일종의 뭐 조미료 형태로 많이 먹고 있는데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느냐라는 거고, 소금은 우리 몸에서 전기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몸에 소금이 부족해지면 힘이 없어요,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무기력해요, 움직이기도 싫어요, 근육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근육을 움직이려면 전기가 튀어야 되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소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소금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도대체 많이 먹고 있는지 적게 먹고 있는지 계산 한번 해보자. 우리나라 1인당 하루 나트륨 섭취량 연도별 추이, 이 나트륨의 양을 소금의 양으로 다시 환산을 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나트륨의 양입니다. 나트륨의 양. 그래서 2010년도에 4,785mg을 먹었답니다. 4.7g 나트륨 양입니다. 소금 아니에요. 근데 이 g을 소금으로 바꾸면은 약 한 6, 7g 정도 되는 겁니다. 소금의 양으로 6, 7g.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거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1인당 하루 나트륨 섭취량, 즉 소금 섭취량으로 전환시키면 되는데, 해마다 갈수록 소금량이 줄어요. 뭐 인구수가 줄어서? 인구수는 줄지 않습니다. 인구수는 늘고 있어요. 2010년도 이건 뭐 평균이잖아요. 1인당 섭취량이니까 감소하고 있어요. 4.7에서 지금 3.8 됐네요. 약 1g 줄어버렸네요. 5년 사이에 소금이 줄고 있어요. 소금 먹는 양이.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몸속에는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 필요 없다면은 안 먹는 게 좋죠. 줄이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몸속에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 정도로 소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열 작업을 하거나 노동 강도가 심하신 분들은 소금을 아예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그러면 소금을 먹지 말지 왜 먹냐 이거죠.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게 심장이 서버립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그래서 소금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 이게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건강의 면에 있어서는 이 양이 줄어가는 거는 최악입니다. 최악. 소금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또 보자고요. 20대 대비 연령별 하루 나트륨 섭취량, 나트륨입니다. 소금 아니에요. 2000mg 섭취 비율. 20대 대비 30대는 20대보다 1.8배, 40대는 2.5배, 70대 이상은 7배를 더 먹는데요. 20대 대비 7배. 저는 이 데이터가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러워요. 도대체 70대가 이렇게 더 많이 먹는지에 관해서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이 일단 줍니다. 20대에 비해서, 30대에 비해서. 음식 먹는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소금량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그냥 꽝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 이렇지 않다. 많이 먹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소금에 관한 데이터 자체가 믿을 만한 게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 스스로 믿을 만한 데이터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냐? 소변염 농도 0.9%, 혈액염 농도 0.9%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혈액은 0.9%의 소금 농도를 항상 맞추어 줍니다. 몸이 자동으로. 그런데 소변의 염 농도는 몸이 0.9를 맞추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물 먹는 양과 소금 먹는 양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정하게 그래도 조금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 자, 이거 한번 보죠. 2011년 기준 아까 뭐 나왔던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여러분 한국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 한번 찾아보세요. 뭐 계속 이런 수준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 5g, 나트륨으로 2g, 소금으로 2g입니다.
나트륨으로 2g, 소금으로 5g. 그러니까 나트륨 2g을 먹으면 소금으로 5g이 되는 겁니다. 이 소금 5g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밥 숟가락으로 깎았을 때 한 숟가락. 이거는 소복하게 해놨잖아요. 소복. 그림 그리는 사람이 저 정도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제가 밥 숟가락으로 떠봤습니다. 밥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무게를 달아봤는데요. 깎아서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이 약 5g 정도 됩니다. 거기서 뭐 조금은 변하겠죠. 밥 숟가락의 크기가 뭐 항상 똑같지 않으니까. 어쨌든 밥 숟가락 한 개가 5g 정도 된다. 그게 하루에 여러분들 음식에다 넣어서 먹어야 되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드시고 계시나요?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아마 많이 드실 겁니다. 국물 3그릇, 아침, 점심, 저녁 3그릇만 먹어도 1%짜리를 먹는다고 한다면 15g을 먹는 겁니다. 15g. 네. 그런데 2그릇 먹는 사람도 있고 1그릇 먹는 사람도 있고 별로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제일 문제는 그런 국물을 1그릇도 안 먹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자, 어쨌든 밥 숟가락 깎아서 한 개가 5g이다라는 것이고 그만큼만 먹으라라는 것을 WHO에서 권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저 WHO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도대체 WHO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소변의 염농도 0.9%를 맞추어 보자라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이 그림 어디서 나온 건데요. 네, 방송에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봅시다. 한국인 평균 소금 섭취량 하루에 12g 먹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니 적게 먹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수록 아까 2011년도 이거거든요. 네, 나트륨 4.7g, 4,752mg, 소금으로 따져서 약 5g 정도. 5g이 아니죠. 이거에 한 60% 정도 되어져야 되니까 40 나누기 4 10배 10g 이상 나와야 되는 거죠. 10g 이상. 그래서 여기 보면 12g 정도 나왔네요. 네. 4,791mg, 네, 12g 정도 먹는다. 이래 갖고 되냐?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건데요. 이것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데이터에서는 저는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적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것을 내가 내 몸에서 소금이 빠져나가는 양 대비 계산을 또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요. 소변의 염농도가 0.9%인 경우에 소변의 염농도는 0.9%인 게 맞는 겁니다. 혈액이 0.9이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도 0.9가 맞다. 그래서 1 소금 배출량은 0.9% 곱하기 하루 소변을 2리터 정도 넣는다면 18g의 소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매일 18g씩 나가는데 12g만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많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부족한 상황이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금은 먹어도 부족하면 나가는 소금을 다시 재흡수해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못 먹게 만들어요. 비타민C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C도 빠져나가는 것을 재흡수해 오기 때문에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재흡수 하더라도 계속 공급을 해주고 빠져나갈 수 있는 양은 그냥 빠져나가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하나도 못 빠져나가게 하고 그 대신 적게 먹는다? 그러면 몸 안에는 점점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소금도 줄어들고 비타민C도 줄어들고 비타민C는 우리 몸에 무조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요. 자, 소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흡수하지만은 소변으로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꾸 공급을 해주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를 하고 있는 소금의 양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빠져나가는 게 18g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먹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 자, 이 짬뽕이 4g 들어있대요. 하루 짬뽕 3그릇을 식사로 해서 해치워도 3, 4, 12, 12g 밖에 못 먹는 겁니다. 이 국물 그릇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소금이 12g 밖에 안 되는데 빠져나가는 게 18이라는 겁니다.
네, 간장, 게장, 열무, 냉면 3g 정도밖에 안 되고 칼국수 2.9g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많은 거냐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많고 적음은 무엇으로 따지느냐? 소변의 염농도가 0.9냐 아니냐라는 걸로 따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루에 빠져나가는 물량, 몸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을 보시면 대소변으로 1.6리터 정도 나간다. 이게 몸무게 대비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 60kg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6리터 빠져나가고 땀으로 0.6리터 나가고 호흡을 통해서 또 0.4리터 나가고 이렇게 수분이 총 합해서 거의 2.6리터 정도가 몸 전체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염분도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 염분의 이 양이 보충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양 이상 보충이 되어지어야 된다라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물 중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계량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소변의 염농도를 한번 재보면 나는 제대로 먹고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금은 몸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 소변의 염농도 잘 맞추면 에너지 대사가 잘 된다. 포도당 대사가 잘 된다. 포도당이 잘 없어진다. 혈당 조절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다음은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라는 건데요. 왜 중요할까요? 비타민C가. 여러분들은 비타민C를 잘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비타민C를 의도적으로 먹고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비타민C가 먹고 있는 양이, 비타민C를 먹고 있는 양이 여러분들 몸에 적당한 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몸속에는 왜 비타민C가 없으면 안 될까요? 비타민C가 없으면 안 되나요? 비타민C는 소금만큼이나 중요하다. 왜요? 우리 몸속에서 소금을 만들지 못하듯이 비타민C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급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비타민C 영양소는 왜 외부에서 공급을 해 주어야만 되느냐? 없으면 안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먹지 말지 귀찮은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많은 음식물들, 많은 야채나 많은 과일 속에는 꼭 비타민C가 다른 영양소와 다르게 많이 들어 있을까요? 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들한테 특히 영장류는 비타민C를 못 만들기 때문에 비타민C가 외부에서 잘 공급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이 과일들 정말 맛있게 생겼습니다. 맛있게 생긴 이유가 비타민C 때문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는데, 레몬 한 개 먹으면 뭐 60mg 정도 들어있다. 오렌지 한 개 먹으면 60mg 정도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몸속에는 도대체 비타민C가 얼마나 들어있고 얼마나 필요할까요? 라는 건데요. 우리의 뇌세포에 비타민C가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혈중 농도 1mg/dl에 약 200배, 200 정도의 숫자로 뇌세포에 들어있다. 왜 그러면 뇌세포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을까라는 거죠. 산소를 소모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뇌세포이기 때문에 그렇다. 뇌세포가 산소 엄청 많이 쓰죠. 포도당도 엄청 많이 갖다 쓰죠. 산소 포도당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뇌세포에서 활성산소 발생량이 제일 많다. 그런데요, 활성산소라는 게 여러분 도대체 뭡니까? 제가 활성산소를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차아염소산 나트륨이라고.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세탁기요? 세탁기에 표백을 하기 위해서 뭔가 집어넣고 목욕탕 청소할 때 쓰는 거 있죠? 락땡이라고 하는 거. 땡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를 화장실에 뿌리거나 그걸 갖고 청소를 하면 활성산소가 무진장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폐로 계속 들어가면 폐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차아염소산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그것을 옷에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색깔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색깔이 휘발돼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색깔이 분해되어 버립니다. 색깔의 분자 구조가
뽀개져 버리는 겁니다. 쪼개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활성산소가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우리 몸에서 발생되어지는 활성산소도 바로 그런 산소입니다. 락땡이라고 하는 그 차아염소산이라고 하는 것의 분자 구조가 뭐냐 하면은요, NaOCl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오랜만에 NaOCl. NaOCl. 이게 차아염소산 나트륨입니다. NaOCl. 여기에 이 산소가 빠져나와 가지고 표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백. 이 산소, 이게 활성산소입니다. 이런 산소가 우리 몸속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요? 뇌세포에서요.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을 해서 적당량이 있으면 어느 정도 많은 양은 발생하지 않지만 산소가 부족해지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뇌세포가 망가진다.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면 뇌세포가 망가진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고 뇌세포가 만들어진다. 이 뇌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열심히 먹어야 뇌세포가 덜 망가지는 거고요. 비타민C를 잘 먹지 않고 있던 분이 비타민C를 열심히 먹으면 뇌세포가 똑똑해져 가지고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훨씬 더 기억력도 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으면. 노화 속도가 천천히 갑니다. 활성산소는 노화를 촉진시키고 산화를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비타민C 이래도 안 먹을 건가요? 뇌세포가 망가진다. 치매가 천천히 오시게 하시고 싶으시면 비타민C를 열심히 먹어서 활성산소로부터 뇌세포의 공격을 막아주면 되는 거죠. 비타민C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비타민C는 뇌를 보호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요구되어지는 양이 들어가느냐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가나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과일을 여러분들 하루에, 과일을 통해서 하루에 6g의 비타민C가 들어갈 수 있도록 먹을 수 있습니까? 레몬이나 오렌지 몇 개 먹어야 되는지 아세요? 100개 먹어야 됩니다. 6g 먹으려면. 100개요. 100개라니까는요. 그렇게 많은 양을 오렌지를 먹을 수도 없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맹이로 된 저런 비타민C를 먹어야 된다. 왜요? 뇌세포에서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뇌세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타민C는 조직, 태아, 신생아, 어린이, 성인, 노인에 따라서도 들어있는 조직별 비타민C의 농도가 킬로그램당, 체중 킬로그램당 몇 미리그램씩 있냐 이 얘기거든요. 그냥 성인으로 그냥 따져서 한번 볼게요. 제일 많이 있는 데가 내 하수체 770mg per 킬로그램입니다. 1kg당 770mg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몸무게 10kg면 7.7g, 100kg면 77g이 들어있는 겁니다. 뇌하수체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정도 들어있나요? 부신이 어딘가요? 신장 쪽에 400mg. 네. 자, 보세요. 뇌하수체 1등. 2등이 어디냐면 부신. 3등이 백혈구. 왜 백혈구에는 이렇게 비타민C가 많이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열심히 먹으면 백혈구가 튼튼해지고 백혈구가 힘을 잘 쓰니까 감기에 덜 걸리는 겁니다. 엄청나죠. 비타민C 이렇게 중요한 거다. 세 번째 어디냐? 눈입니다. 눈. 세상에. 눈에 이렇게 비타민C가 왜 그럴까요? 혈관이 굉장히 가는 혈관이 지나가는데 그 혈관 속에서 활성산소 이런 것들로부터 공격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간에도 필요하고 비장에도 필요하고 신장에도 필요하고. 태아의 경우에는 부신에 제일 많고 신장에 그 다음이고. 이런 정도로 중요하다. 비타민C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래도 비타민C를 대충 먹어야 되나요? 우리의 뇌세포에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뇌세포가 망가지고 그 다음이 부신 이런 데가 망가지고 이것 때문에 힘이 없어지는 거죠.
부신이 기능을 못하면 힘이 없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공포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뇌세포 속에서 비타민C가 있어야 도파민 형성을 잘 시켜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파민 뭐냐면 우울증으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어야 되고요. 비타민C 열심히 먹지 않으면 소화도 안 됩니다. 소화를 시키는 데는 염산이 필요하고 그 염산을 공급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비타민C를 공급을 해주면 자연적으로 염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위산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금과 비타민C를 같이 먹는 건데요. 그게 비타민C가 화학 구조가 이렇게 생긴 놈인데 여기서 H라고 하는 이 놈이 떨어져 나오는데 이 H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소금 속에 들어있는 Cl하고 만나면 HCl 이렇게 해서 염산, 위산이 만들어지고 위산이 잘 나와야 내가 섭취한 음식물이 용해가 잘 되어지고 용해가 잘 되어져야 아미노산,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뀌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소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비타민C도 그래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산성의 pH를 맞추어 주어야 펩시노겐이라는 놈이 위산에 의해서 염산에 의해서 펩신으로 전환이 되어지고 펩신으로 전환되어져야 단백질을 잘라서 펩타이드로 만들고 소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전환되어지는 최적의 pH가 얼마냐 하면 pH 1.5에서 2 사이 약 2 정도를 맞추어 주어야 전환이 잘 된다. 그래서 위장 속의 pH가 낮아야 된다. 높으면 소화가 안 된다. 위장의 pH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위산이 나오는 거고요. 그 나오는 양이 동양인은 부족하기 때문에 소금과 비타민C를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거다. 체질적으로도 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산소 공급을 위해서도 비타민이 필요하지만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도 비타민C와 소금을 열심히 챙겨 먹어라. 그러면 건강해진다. 라는 건데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꼭 필요한 것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요. 회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수를 하는 게 뭐가 있나 살펴보시면요. 물은 몸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부족하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나가는 놈을 다시 회수를 합니다. 재흡수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물이다. 왜요? 물이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 공기가 중요하듯 물도 재흡수하는데 소금도 못 나가게 하고 흡수를 한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요, 비타민C도 재흡수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포도당 흡수 안 합니다. 그냥 내보내버려요. 네. 아미노산, 원래는 못 나가게 하는데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재흡수를 하는 물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물, 소금, 비타민C.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재흡수한다. 왜 할까요? 라는 거죠.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여름에 등산을 가가지고 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변보로 잘 안 갑니다. 방광으로 물을 안 내버린 거 다 회수를 잘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요로결석 걸렸다고요. 그런데 상황을 물어보니까 4일 동안 땀을 무지 많이 흘렸대요. 땀을 무지 많이 흘렸다. 그리고 먹었던 게 뭐냐면 오렌지를 먹었답니다. 오렌지, 레몬, 레몬을 엄청 많이 먹었대요. 레몬 속에 구연산이 들어있습니다. 구연산과 칼슘이 만나가지고 방광 속에 물이 쫄아버리게 되면 바로 결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돌이 만들어지는 것. 즉, 수분이 부족하면, 땀을 많이 흘리고 수분이 부족해지면 돌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수분은 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서 방광이 쫄아가지고 돌 결석이 생기더라도 물은 갖고 가버린다. 그만큼 물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물 열심히 마셔야 된다. 여름에 등산 가서 물을 아무리 먹어도 소변보로 잘 안 가고 겨울에 등산 가서 물 조금만 먹으면 소변보로 가버린다. 그게 바로 땀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땀으로 빼나간다.
소변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비타민C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필요하면 더 갖고 간다. 부족하면 회수해 간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더라도 비타민C는 많이 먹어야 된다. 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소금도 역시 부족하면 회수한다. 정말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체온입니다. 물, 공기, 소금, 비타민C, 마지막으로 체온. 체온은 몇 도가 중요할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몇 도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36.5도 이상. 네. 이 중요하다. 지금 이 빨간 부분 따뜻한 곳이고요. 이쪽 파란 색깔로 되어져 있는 곳이 차가운 곳이죠. 지방이 많이 있는 곳이 주로 차갑습니다. 이건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체온 분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벌겋게 뜨끈뜨끈해져야 된다. 그래서 체온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보시면 보이실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자, 암, 고혈압, 당뇨 잡는 체온 1도. 네, 체온 1도의 기적편. 체온 1도만 올려도 고혈압, 당뇨, 암, 류머티즘이 사라진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체온 열심히 조절해야 된다. 체온 잘 올려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체온 1도 올리면 면역력이 5배나 올라간다. 암, 고혈압, 당뇨, 알레르기, 비만, 우울증을 이기는 체온 건강법.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방영되었다. 일본인들의 새로운 건강법. 체온 면역 요법. 예. 제가 많이 읽은 책인데요. 체온 면역력 아보도르 교수. 저체온이 암에 잘 걸린다. 이런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체온에 따라서 몸에 문제가 이렇다. 자, 36.5에서 37도가 되어져 있을 때는 건강한 상태고 면역력이 왕성하다. 하지만 여기서 0.1도만 떨어져도 몸에는 바로 반응이 옵니다. 하지만 36도가 되어져 버린다. 몸을 떨어서 열을 보충한다. 그래서 내 몸의 털이 막 일어서죠. 35.5도가 되면 배설 기능이 저하된다. 즉 땀이 덜 빠진다. 수분도 덜 빠진다. 수분이 빠지면 몸이 더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즉 물을 많이 채워 놓으면 체온이 떨어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많이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 가려움 이런 게 나타나고 해소, 천식 이런 게 나타나고 또 아토피가 오기도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아토피성 피부염 이런 거요. 35도가 되면 암세포 증식이 활발해진다. 왜 그럴까요? 자, 이런 걸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왜 암세포 증식이 올라가느냐라는 거거든요.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고요.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덜 되는 거고요. 혈액순환이 덜 되니까 체온 떨어지는 거고, 산소 운반이 덜 되는 거고, 산소가 제대로 안 가니까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젖산을 자꾸 만들어내고, 젖산이 만들어져 나오면 암세포를 발현을 시키는 DNA가 암세포 발현하는 그런 단백질이 있습니다.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단백질. 그게 젖산이 있으면 분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인자가 분해되어져 없어지지 않는다. 젖산이 많으면. 그래서 젖산이 많아지면 안 된다. 산소가 부족하면 안 된다. 산소 많은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이신 분은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된다. 체온을 열심히 올려야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반신욕, 혈액순환, 모세혈 강제 순환요법 이런 거 해주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34도 의학적 저체온 상태, 33도 동사 직전, 30도 의식불명, 27도 사망 이렇게 되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적혀 있습니다. 체온이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좀 전에 말씀드린 35도 암세포가 가장 증식하기 쉬운 온도가 되어진다. 자, 체온이 35도대로 내려가 있는 35점 몇 도 이렇게 내려가 있으신 분들은 암을 조심을 해야 된다.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구토, 설사, 근육강직, 경련, 의식장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오한, 판단력 저하, 의식소실, 부정맥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중간의 온도 36.5도에서 37.5도 이 정도 온도를 잘 맞추어 주어야 적정 온도가 된다. 너무 올라가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체온이 높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도 체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체온이 약 37도, 8도 정도 되어져 있을 때 가장 효소의 반응 속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위장이 따뜻해야 소화가 잘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인데요. 체온을 올리는 확실한 방법 3가지. 인터넷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간단하게 정리되어져 있어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쪽에 가서 한번 봐보도록 하죠. 네, 자, 여기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김달래 박사의 한방 이야기 체온을 올리는 확실한 방법 2019년 12월호에 나온 글인데요. 그냥 간단합니다. 가볍게 여기 올라와 있는 글은 여러분들이 세워서 한번 보시고요.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적절한 운동, 자신의 체질과 몸 상태에 필요한 질 좋은 음식의 섭취, 그리고 편안한 수면. 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간단한 거 3가지. 첫째,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만들고 근육 속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생성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체온을 올리자. 2번째, 자신의 체질과 몸에 맞는 음식을 잘 먹고 즉 영양 실조가 되지 않도록 잘해라. 대표적인 게 소금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몸이 찬 사람들은 부추나 생강, 계피, 마늘 이런 것을 열심히 먹어라. 스파이시한 음식을 먹으면 된다. 뭐 고춧가루 이런 것도 체온을 높이는데 좋죠. 3번째가 바로 충분히 수면 깊은 잠을 자야 된다. 잠을 잘 자라. 이렇게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 한의사께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글을 올려주신 이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물 많이 한번 드셔보세요. 많이 먹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공기, 숨, 운동 좀 해보세요. 운동.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운동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무조건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소금을 제대로 먹고 있나요? 많이 먹고 있나요? 적게 먹고 있나요? 적당히 먹고 있나요? 어떻게 먹고 있는지 아시나요? 어떤 누구도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적게 먹으라 소리밖에 안 합니다. 아니, 적게 먹는 건 어느 정도 양이고 많이 먹는 건 어느 정도 양입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찾아라. 혈액의 염 농도가 0.9%이니까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물도 0.9% 그 이상은 되어져야 내 몸속에 0.9%의 소금물 농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좀 떨어져도 좋습니다. 네, 물을 많이 먹을 때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높은 쪽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0.6, 0.3, 오늘 상담하신 분 0.2 이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건강한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소금과 비타민C를 많이 먹으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